안녕, 이든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다른 거 아니고 저희가 이제 지금 작년이죠. 2023년 12월 19일에 미래 노무사가 되실 수험생 분들을 위한 티타임 자리를 마련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 2시간 정도 질의응답을 받으면서 행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나왔던 질문들이 제가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이제 많은 수험생분들께서 일반적으로 궁금해 하실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공유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준비한 질문은 한 27개 정도인데,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에 또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부터 들어가 볼게요. 지금 시점에 선택 과목을 바꿔도 될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질문을 해주신 분께서는 경영조직론을 하시다가 이제 민사소송법으로 과목을 변경하기를 원하셨던 분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자기가 경영 과목이랑 좀 안 맞는 것 같다. 법 과목을 했는데 노동법, 행정쟁송법을 했을 때 좀 더 뭔가 능률, 효율이 좀 더 나았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고 계셨던 건데, 그때 당시가 이제 12월 달이고 뭐 지금은 1월 달이니까 사실 지금 시점에서 바꾼다고 했을 때 저는 사실 바꾸는 게 낫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보통 많이 선택하는 게 이제 경영조직론이잖아요. 그래서 노동법, 행정제수법, 인사관리론, 그다음에 선택 과목으로 경영조직론을 했는데, 경영 과목 2개, 법 과목 2개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게 저 같은 경우도 원래 대학교 전공이 인사관리였는데도 불구하고 노동법, 행정정보법이 점수가 더 잘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이제 적성을 발견한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아무래도 민사소송법까지 다루기 뭔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선택 과목을 바꾸지 않았는데, 그분께서는 이제 뭐 샘플 강의도 이미 다 듣고 오셨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최종적인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도 만약 내가 법 과목이랑 조금 더 이게 잘 맞는 것 같다, 공부를 했을 때도 더 재밌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하시면 바꾸는 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 드렸어요. 두 번째 질문으로는, 자, 브리타는 어떻게 대비를 하는지. 브리타라고 하죠. 이제 준비했던 뭐 이렇게 쟁점들을 벗어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나오는 걸 이제 보통 브리타라고 하는데, 제가 합격했던 해에 이제 인사관리 과목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직장 내 괴롭힘은 보통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처럼 뭐 그런 뭔가 깊이가 없는 수험생의 경우에는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법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생각해 보면은 인사관리에서 나오는 게 맞겠죠. 왜냐면은 직장 내 괴롭힘은 어쨌건 원칙적으로 사업장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는 게 원칙이다 보니까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인사관리에서 나오는 게 맞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렇게 브리타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비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강사님들마다도 뭔가 말씀하시는 게 달랐어요. 브리타는 다들 모르는 거니까 그냥 뭐 적당히 써라, 뭐 아예 안 쓰지 말고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최대한 이렇게 힘을 줘서 써라 그러면은 점수가 확 뛰어날 거다 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뭐 제가 생각했을 때 둘 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후자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그게 말이 쉽지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경영학 과목에서 뭐 인사관리로 예를 들면 인사관리 안에서 각각의 협계평 보유 방출까지 해서 그 어떤 여러 제도들이 속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이미 암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조치 방안을 물어봤으니까 일단은 경영학적 글쓰기 측면에서 전체 틀을 잡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쨌건 서론, 그리고 그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갔는데, 본론 안에 어쨌건 들어가야 되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프로블럼 솔루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원인과 결과가 될 수도 있고, 뭐 기타 뭐 구성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게 흐름이 명확하게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원인과 결과 측면으로 들어가서 직장 내 괴롭힘의 원인으로 들어갔을 때 갈등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인간관계 관리에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뭐 환경과 개인과 뭐 집단적인 요소로, 그래서 한번 적당히 이렇게 비벼 썼고요. 결과적인 측면에서는 스트레스 부분을 녹여 썼어요. 그래서 스트레스에서 결과 부분에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결과, 부정적인 결과 내용을 주로 써서 이제 그러한 결과를 막기 위한 조치 방안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이제 뭐 상담이나 뭐 인간관계 관리의 여러 기법들 먼저 쓰고, 그다음에 이제 그 행위자에 대한 징계에 대한 내용도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배치 전환이라든지 행위자가 됐건 아니면 피해자가 됐건
그 두 분들을 위한 어떤 배치 전환 조치도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썼더니 제가 생각해도 뭔가 구성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에서는 점수가 월등히 높게 나왔다. 이거는 뭐 물론 제 주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각자 나름대로 이렇게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의 어떤 그 내용은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는 동차생인데 1차와 2차 시험의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동차생이라면 보통 이제 9월달 GS 연기가 시작되는 시기부터 이제 진입을 하실 건데, 사실 이게 1차 시험이랑 2차 시험 같이 준비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건 둘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시간 배분은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저는 일단은 12월쯤에 이제 민법 강의를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사회보험법 강의를 수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1차 시험은 그냥 그 강의 듣는 정도로 배분을 했었고요. 나머지는 이제 2차 시험 준비를 하는데 몰두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기가 들어갔을 때쯤부터는 하루를 절반으로 나눠서 이제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비중을 똑같이 가져갔고요. 네. 그리고 시험 한 2주 전쯤부터는 한 7, 80%를 1차 시험 준비를 하는데 몰두를 했고, 일주일 전에는 100% 이런 식으로 좀 배분을 좀 유동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뭐 어쨌건 2차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뭐 경영학이라든지 노동법이라든지는 뭐 많이 이렇게 연계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같이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진 않았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했을 때 합격했던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1차 과목 준비할 때 강의를 수강을 했는지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노동법이랑 경영학개론은 저는 따로 강의를 수강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2차 시험 준비를 먼저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1차 시험 문제를 먼저 풀어봤는데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뭐 이 경영학개론에서 마케팅, 뭐 재무관리, 뭐 경영정보 시스템 뭐 이런 항목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만 그냥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학습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두 과목은 제가 강의를 따로 수강을 안 했고요. 민법이랑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강의를 들어야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두 과목만 강의를 수강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이 넘어갈게요. 인사, 경조, 공부 방법을 물어봐 주셨는데요. 사실 공부 방법이야 너무 이게 포괄적인 질문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일단 우선은 회독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회독을 거의 한 주에 한 번, 그리고 모의고사 준비하면서 또 한 번 해가지고 보통 한 기수가 뭐 2기 같은 경우는 8회, 3기는 6회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한 기수당 그 주수 더하기 1회씩, 그래서 2기는 한 9회, 3기는 한 7회 정도, 그리고 3기 끝나고 시험 볼 때까지는 거의 이제 뭐 매주 1회독씩 하고 플러스로 마지막 주에 시험 직전에는 뭐 하루에 1회독씩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회독수를 정말 많이 가져갔고요. 어쨌건 내가 쟁점을 떠올릴 때 그 책이 기억이 나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책에 형광펜으로 이제 목차를 표시를 해서 구분을 해가지고 페이지를 뭔가 시각화해서 회독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문단을 읽으면서 키워드가 되는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고 키워드를 회독하면서 계속 눈에 발랐어요. 먼저 이 키워드 같은 경우도 그 문단에 하나만 있을 수는 없어요. 정말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을 수 있고 조금 부수적인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키워드들도 있기 때문에 회독을 하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써야겠다 하는 키워드들을 늘려 나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그 책이랑 비슷하게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K는 점수가 좀 잘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 경조 방법은 아까 브리타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로 뭔가 그 경영학적인 글쓰기 틀을 가지고 나만의 틀을 가지고 공부를 했던 그 키워드들이나 목차들을 활용을 해서 글을 쓰시면 틈 없이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넘어갈게요. 여섯 번째 질문으로는 편출 연습은 어떻게 했는지. 편출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뭐 백지복습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좀 게을러서 사실 백지복습법까지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쓰다가 이제 팔 아프다 그만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았어가지고 백지복습법은 하지 않았고, 판례 같은 경우를 외울 때 뭔가 중얼중얼하면서 입으로 암기를 하고 머릿속을 떠올리고 그리고 가끔 이제 키워드 위주로 써본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출도 잘 나오고 생각보다 제가 암기를 하더라고요. 암기를 못하는 줄 알았는데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꾸준히 하시면 확실히 암기는 되실 겁니다. 암기 안 되는 건 없어요. 일곱 번째 질문. 동차반 추천하는지. 저희가 GS 연기부터 3기까지 가는 정규 과정이 있고
그리고 이제 동차반이라고 해서 처음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뭐 직장 병행을 해서 뭔가 물리적인 시간을 내기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동차반으로 이렇게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동차반이 보통 정말 나올 법한 그 문제들을 위주로 학습을 하는 반이기 때문에 사실 빠지는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강사님들께서도 동차반은 많이 좀 이렇게 빠지는 부분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정말 내가 시간을 내기 어려우면은 동차반을 들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 저는 동차반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몰라요. 예, 저희 노동법 같은 경우도 그 이제 특고종사자 노조법에서 특고종사자의 어떤 근로자성 문제가, 정말 제가 처음에 수험에 진입을 했을 2017년? 2018년? 그때부터 계속 와 이거 A급이다, 이거는 나올 수 있다 라고 했는데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문제가 뭐 당장 내년이라도 나올 수 있고 올해도 나올 수 있는 문제라서 뭐 빼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잘 대비를 해서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동차반은 크게 추천을 하진 않습니다. 8번 질문. 이 질문을 해주신 분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계셨던 분인데 이제 노무사 시험을 준비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2024년 시험에서는 노동법 행정만 의미 있는 점수를 받고 2025년에 합격을 노리는 것을 해도 될런지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물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은 될 수 있어요. 두 과목을 완성을 시켜놓고 그리고 나머지 두 과목에만 집중을 해서 한다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시험을 4번을 해봤는데 저는 4번 다 밸런스 있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첫 시험에서는 뭐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낙차는 있긴 했지만 그래도 좀 평균적인 점수가 나왔고, 두 번째 시험부터는 네 과목 다 전략 과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과목에서 이제 삐끗해가지고 점수가 안 나와서 떨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전략 과목의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전략으로 세웠던 과목에서조차 미끄러지는데, 과연 내가 이 두 과목만 노렸을 때 이것마저 안 나오면 그 내년에는 네 과목을 다 해야 되는데 과연 가능할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두 과목만 먼저 하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았고 네 과목을 다 하는 연습을 해보셔라 라고 차라리 말씀을 드렸어요. 자, 9번째 질문으로는 노무사, 공인노무사 직업의 단점을 물어봐 주셨는데, 이것도 역시 그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는 분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설이 대체로 좋잖아요. 일하시는 뭐 장소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잘 되어 있는 반면에 노무법인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일반적으로 규모가 좀 작은 편이라서 뭔가 사무실 환경도 좀 열악할 수 있고 열악할 수 있고 물론 좋은 데도 많습니다. 열악할 수 있고, 그리고 복지 같은 게 잘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차유급 휴가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저희가 보통 이제 합격하고 나면 법인평이라고 해서 이제 수습할 법인이나 뭐 사무소에 대한 어떤 이전의 선배님들께서 이렇게 작성해주신 리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오죽하면은 연차휴가 사용할 수 있음 뭐 이런 것들이 장점이 돼버리는 뭐 그런 시기라서, 아무래도 뭐 전문 자격사라고 하면은 그래도 막 삐까뻔쩍한 막 로펌 막 이런 데서 막 근무를 하는 멋진 모습을 상상하시고 기대하시고 올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 그 외에 업무하는 데 있어서는 자율성이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이 누군가에게는 단점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면은 이게 저희가 딱히 막 사수의 개념, 사수 부사수의 개념이 잘 없다 보니까 일을 처음에 던져주시고 크게 막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네가 알아서 체득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움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어 할 수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만약 좀 이게 욕심이 있고 하시면 그냥 뭐 보통 많이들 그냥 알아서 학습하고 일을 하세요. 크게 뭐 문제되는 일은 많이 없더라고요. 10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학원 커리큘럼에 앞서서 먼저 셀프 첨삭을 하면서 공부를 해도 될지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이거는 뭐 어쨌건 저희가 학원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게 맨날 막 학원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 평일반 같은 경우는 맨날 가지만 사실 2기, 3기는 거의 주말반만 이제 운영이 되고 하다 보니까 남는 시간들이 많아요.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래서 그런 시간에 어떻게 학습하냐에 따라서 다른데, 저는 쓰기 연습을 많이 해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쓰기 연습을 하면서도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부분을 더 해야 될지 어떤 부분은 빼도 될지에 대해서 감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당연히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11번째 질문으로는 하루에 몇 과목씩 공부를 했는지,
이거는 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4과목을 다 했고 이정동 문사님 같은 경우는 하루에 2과목 정도를 공부를 하셨대요. 그래서 뭐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한 과목에서 2과목 정도 하는 게 뭐 집중도나 이제 능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좋다라고 이렇게 결과가 있었는데 뭐 사람마다 다르죠. 저는 좀 한 과목에만 이게 오래 하다 보면 좀 루즈해지고 그래서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목을 바꾸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나에 있어서 좀 환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전 4과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12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동법 답안을 쓸 때 일반론을 빼먹지 않도록 체크하는 노하우가 있는지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보통 이제 노동법 답안을 쓸 때는 논점의 정리, 일반론, 포섭, 결과 뭐 이런 식으로 크게 4단계로 나눠서 쓰는데 일반론 그리고 포섭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일반론에서 흔히 말해서 논탈하지 않는 노하우라면 문제를 봤을 때, 문제를 읽을 때 형광펜을 적극 활용하라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광펜을 통해서 이제 내가 처음에 문제를 정독을 해보면서 이거는 내가 써야겠다라고 형광펜을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게 문제를 돌아오는 시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포섭을 할 때라든지 금방 또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빼먹지 않는 거 플러스 답안을 쓰실 때 좀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보는 데 있어서도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노하우라고 하면 그런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3번째 질문으로는 행정쟁소법, 공부법이었는데 이거는 사실 공부법이라고 딱히 특정하기는 어려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왜냐면 이게 분량이 적고 하다 보니까 회독을 많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회독을 해서 쟁점마다 답안을 쓰는 스타일을 내가 갖춰 나가는 거. 행정쟁소법이 비교적 최근부터는 많이 문제가 세분화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대응할 수 있는 연습을 기출문제를 통해서 많이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쟁소법 자체가 분량이 적다 보니까 상당히 깊이가 좀 깊은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절차법이라는 특성상 뭔가 구축된 탄탄한 체계를 내가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저는 뭐 교수님들 논문 같은 것도 찾아봤고 했는데 역시 저희 수험의 본질은 시험에 합격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학문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정설이죠. 논문이나 이런 걸 찾아봐라 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논문도 찾아보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14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이제 인사 과목 2명의 강사를 병행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2명의 강사를 병행한다는 게 이게 의미가 2명의 강사의 강의를 보는 건지 아니면 2명의 강사의 교재를 활용하는 건지 아니면 2명의 강사의 문제만 풀어보는 것인지 라고 했을 때 저는 3번째 2명의 강사 문제를 풀어보는 것 정도만 하면 가장 베스트지 않을까. 자기 강사 선택한 강사가 있으시면 이제 그분 위주로 가시고 부가적으로 다른 강사분께서 내 강사님이 안 내신 새로운 문제가 처음 보는 문제가 있다 하면은 어쨌건 저희도 풀어봐야 되니까 그런 문제만 직접 풀어보시거나 아니면은 목차나 키워드 정도만 써보시는 정도로 공부를 해보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15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동법을 포섭하는 방법을 물어봐 주셨어요. 근데 노동법 포섭하는 방법은 사실 일단은 포섭 자체의 배점 비중이 높다 보니까 포섭은 분량적인 측면에서 한 페이지 정도, 25점짜리 문제 기준으로 한 페이지 이상 풍부하게 써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에 나온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끌고 와서 써주시면서 분량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일반론에서 어쨌든 판례를 좀 꼼꼼하게 써주셨다면 그렇게 꼼꼼하게 쓰신 거를 다시 한번 가져와서 등장인물과 일반론에 나온 판례의 그 워딩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쓰시면 풍부하고 이제 꼼꼼한 포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포섭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16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면 형광펜 사용법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형광펜에 있어서 기본서에다가 형광펜 작업을 할 때 언제 하나요? 시험 직전에 하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가급적 해독을 많이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초반에 작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답변을 드렸어요. 왜냐면은 이 형광펜 작업하는 게 어쨌건 책 자체를 이미지화 시켜서 내가 암기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형광펜 작업을 미리 해놔야 해독하는 과정에서도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주변에 한 친구는 이제 디자인에 조금 민감하다 보니까 형광펜 색깔 조합 고르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투자를 했는데 저는 사실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가지고 다이소에서 파는 빈티지 오색 형광펜을 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17번째 질문으로 손목관리법 어떻게 하셨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사실 이게 저희가 정말 많이 쓰기 연습을 하잖아요. 학원에서 커리큘럼만 따라가도 정말 쓰기 연습을 진짜 많이 하는데 손목관리법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 손목 운동하는 그 기구 스프링으로 된 기구도 활용을 했었고 그리고 손목 보호대를 다이소에서 파는 것도 써봤고 저기
이제 약국에서 파는 것도 써봤는데 약국에서 파는 게 좀 쫀쫀하고 좋은 것 같아요. 임산부들을 위해서 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그래서 손목보호대는 가급적 정말 사이즈가 딱 맞게 딱 잡아주게끔 활용을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은 그냥 패션템 정도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골라주시고, 통증이 많이 심하다 싶으시면 물리치료나 이런 것도 병행을 해주시면 그래도 관리가 잘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펜을 잡으실 때 저는 엔젤 그립을 썼어요. 펜대에 끼우는 기구인데 그거를 쓰면서 제가 이게 펜 잡는 게, 이게 사실 좀 정석적인 펜 잡는 그립이라면 저는 좀 이렇게 주먹 쥐듯이 이렇게 잡아서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고쳐질 수 있는 게 엔젤 그립이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러다 엔젤 그립을 쓰다 보니까 글씨도 좀 빨라지고 잘 써지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도 맞으시는 거에 따라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그 이정훈 농사님도 엔젤 그립은 안 썼지만 그 테니스 라켓에 감는 그립을 가지고 이제 활용해서 펜대를 조금 탄탄하게 잡아주고 그걸로 글쓰기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8번째 질문으로는 2차 시험 합격 발표가 나고 불합격했을 때 그 다음에 1월에 다시 시작할 때까지 어떻게 생활하셨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매년 불합격을 하고 1월 달부터 공부를 다시 시작했는데, 그때까지 저는 일단은 대학교 재학 중이었기 때문에 학교 생활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노무사 수험과 관련된 공부는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뭔가 휴식에 집중을 온전히 하고 싶어서, 회복을 좀 하고 싶어서, 왜냐면 불합격에 대한 그 충격도 적지 않았고 나름대로 많이 씁쓸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쉴 거 확실히 쉬고 공부 쫙 하자 그래가지고 1월달까지 정말 재밌게 놀았습니다. 여행도 가고 친구들이랑 술도 마시고 그런 식으로 쉬면서 회복을 한데 열중을 했고요. 이정훈 노무사님은 불합격하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충분히 쉬시다가 12월 정도부터는 노동법 책을 그냥 빠르게 가볍게 읽어보는 식으로만 공부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정도로 감각을 유지하시고 1월달부터 1기부터 다시 진입을 하셔도 따라잡는데 크게 무리는 없었다. 자, 19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운동을 하셨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운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습 전략에서도 말씀드렸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턱걸이 같은 거는 맨날 한 60개 정도 하루 세트로 나눠서 한 세트에 한 8개 이런 식으로 해서 8개, 8세트, 10세트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좀 더 뻐근하다 싶으면 이제 푸시업 같은 거 좀 가미를 해주고 한 정도로만 운동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헬스장도 다니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이정도 선생님은 운동은 거의 안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근데 운동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어쨌건 보통 8월 말에서 9월 초쯤에 시험을 보다 보니까 시험 직전에 정말 더위에 지쳐서 이게 퍼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퍼지면 회복이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운동을 해서 좀 체력을 잡아두면 그래도 그 시기를 잘 버틸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은 매우 중요하다. 20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수습을 마치고 바로 개업을 많이 하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수습이 끝나고 바로 개업하는 비율은 사실 정말 많지 않습니다. 비율로 따져봤을 때는 정말 적은 것 같고, 다양한데 오히려 수습 끝나고 뭐 이제 수습처에 남아서 계속 일을 하든지, 그리고 이제 수습을 마치고 다른 노무법인으로 이직을 하든지, 그리고 아예 그냥 기업체에 들어가서 회사원으로 일을 하든지, 뭐 이런 경우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비율 자체는 사실 남아서 일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개업을 하는 경우는 많이 없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바로 준비는 안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수습을 마치고 한 1년 정도는 여기 그 수습처에서 좀 있다가 다른 곳에 가서 좀 경험도 쌓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개업을 했죠. 그리고 21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합격을 하고 수습을 구하기 전까지 공부를 했나요? 물어봐 주셨는데, 사실 이때 시기에는 실무서 같은 거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저는 온전히 놀았습니다. 전 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온전히 놀았고, 수습을 진행하면서 실무랑 맞닥뜨리다 보면 궁금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그래서 그때 그런 식으로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는 정도만 해도 이게 따라가기는 충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놀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그 시간을 활용해서 재밌게 노시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10대 때 저 뭐 이렇게 죄송스럽지만 그 교육을 엄청 열심히 듣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놀았고 공부는 그 이후에 했습니다. 어차피 평생 해야 되잖아요. 합격하고 나서. 그래서 그때만큼은 재밌게 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2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수습 자기소개서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있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보통 이제 자기소개서 안에는 뭐 자격, 경력, 외국어, 성격적인 부분이 들어가잖아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부분은 아무래도 성격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성격이 내가 자격사로서 일할 수 있는 뭔가 좀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격을 가졌는지, 그렇지 않더라도 뭔가 좀 냉정하다든지 단단한 성격을 가졌는지, 뭐 이런 부분을 대표님들이 많이 선호를 하시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제너럴한 법인에 들어가시면 급여와 소싱 업무를 초반에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보통 급여와 소싱을 하실 때 엑셀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엑셀을 활용하는 능력, 그래서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이 있으면 그래도 선호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회사 경력이 있는 걸 선호하는 것도 뭐 물론 있고요. 그러니까 특히 뭐 인사팀이나 유관 직종에 계셨다가 이렇게 노무사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외국어 같은 경우는 외국계 기업을 자문을 하는 노무법인이라면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곳이 아니라면 크게 중요하진 않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뭐 학력을 보는 것도 있어요. 대형 노무법인 같은 경우는 학력도 중요하게 보고 학점이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학점 4.0 이상만 지원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장치를 하시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참고적으로 4.0이 안 되어서 쳐다도 못 봤고요. 그리고요, 23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수습처를 구하는 팁이 있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일단 저희가 합격을 하고 나면 동기들 전체가 모일 수 있는 단톡방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단톡방에서 이전 기수분들이 정리를 해주신 법인 리뷰가 이제 들어와요. 법인 리뷰를 보다 보면 소위 말하는 이제 블랙이라고 하는 게 안 좋은 곳인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수수처 구한 팁은 어쨌든 그 법인 리뷰 같은 거는 주관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수수처 구할 때 내가 생각했을 때 좀 흥미가 있는 분야가 있는지 알고 계시면 수수처 구할 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저희 노무법인이 산재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건설업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도 있고, 임금체불 사건을 주로 하시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좀 특화된 곳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 뭐 그런 분야에서 좀 업무를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그런 곳 찾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 수주를 구하시면 되고, 아니다 나는 뭐 개업을 할 걸 생각해서 좀 제너럴하게 이것저것 다 배워보고 싶다 하시면은 제너럴하게 이제 업무를 하시는 좀 작은 규모의 법인에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조금 규모가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한 분야에 조금 집중해서 마찬가지로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수수처를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24번째 질문입니다. 채용노무사의 근속기간이 긴 편인지 물어봐 주셨어요. 이거 역시 뭐 회사원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근속기간이 매우 짧은 편에 속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어쨌건 수습을 마치고 남아있을 수 있지만 그 수습처 노무법인이나 뭐 사무소가 나랑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대표님이랑 케미가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분야 자체에서도 내가 조금 흥미가 있는 분야가 생겨서 다른 곳으로 좀 탐구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도 이직을 자주 쉽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속기간 자체를 봤을 때는 짧은 편이다 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25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대형 법인과 중소기업의 장단점이 무엇인가요? 저는 사실 대형 법인에서 일을 해보진 않았지만 주변에 있는 동기 노무사 분들께서 이제 대형 법인에 있으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특정 분야에서 몰두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에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제 전반적인 업무를 다 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급여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장단점이 있고, 중소법인은 보통 이제 뭐 일반적인 노무법인과 노무사무소가 될 수 있는데, 역시 반대로 장단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소법인에 있으면 이제 여러 가지 업무를 두루두루 소위 말해서 찍먹해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의 니즈라면 수습처 그때 아니면 이제 저연차 때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고 싶다면 중소법인에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개업을 생각하고 있다 하시면 사실 중소법인에서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건 저희가 개업을 하면은 중소법인으로 시작을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소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프로세스 그리고 경영적 전반적인 부분을 조금 많이 벤치마킹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에 중소법인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뭐 규모적인 측면에서도 중소법인이 좀 열악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연차 휴가나 이런 것들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단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26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노무사를 하면서 현타 혹은 뭐 이제 후회를 한 적이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업무를 하면서 막 현타가 왔다 뭐 이런 적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뭐 후회는 사실 뭐 사건이나 이런 걸 하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공격을 받으면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 왜 좀 더 공부하지 못했을까 자극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를 했다고 해서 막 좌절하고 이런 적은 없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고 더 학습해야겠다는 의지는 생겼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아직 다른 노무사님들에 비해서 좀 젊은 편에 속하다 보니까 업체나 이런 곳에 방문했을 때 처음 하시는 말씀들이 노무사님 되게 젊으시네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 얘기가 사실 젊은 나이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뭔가 약간 나의 컴플렉스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뭔가 이 사람들이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좀 무시를 할 수도 있고 사람을 쉽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약간 현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나이를 뛰어넘는 실력을 갖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려고 저희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27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세요. 개업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셨는데요. 개업을 하게 된 계기라고 하면 일단 저랑 이정훈 노무사님 같은 경우는
각자 이제 다른 곳에서 수습을 진행을 하고 채용 노무사로서도 다른 곳에서 각자 업무를 하셨어요. 각자 어떤 다른 일을 막 이것저것 해보다 보니까 사실 막 누가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르쳐주고 이런 것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아 이거 그냥 나와서 혼자 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혼자 해봐도 잘 하겠다라는 생각이 때마침 비슷한 시기에 들었어가지고 그래서 아 그러면은 그냥 우리 같이 이제 시작을 해볼까라고 얘기를 하게 됐고 개업을 하게 됐죠. 그래서 개업을 하게 된 계기라고 하면은 뭔가 내가 내 일을 직접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그게 강하게 들어서 이제 바로 진행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마무리를 하자면 미래 노무사가 되실 분들께서는 노무사 합격하시면 원하시는 이 노무사로서 생활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보다 더 재밌게 그리고 더 보람차게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참고 견디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니까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